창천 AI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니카가 기존의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모니카가 쓴 한국에서의 3차 인류혁명. 그래, 이렇게 썼죠. 보겠습니다. 서문. 3차 인류혁명은 자급자족 중심의 농업경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생산과 소비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쭉 보면 되고, 본 논문은 생산과 소비 문서를 기반으로 한국에서의 3차 인류혁명이 어떤 정책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반발 세력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조선 후기부터 다루죠. 생각보다 좀 빨리 다뤄요. 상업화와 양반계층의 반발. 양반계층이 이제 반발 세력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조선 후기에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점차 상업화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상인 계층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농민들이 시장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점점 상업화가 진행되었다. 반발 세력을 다루죠. 그때 홍경래의 난이 있었다. 또 양반계층의 상수 운동이 있었다. 양반계층은 반발 세력이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농민들이 시장 활동에 참여하며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양반계층은 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제하는 상소를 조정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업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양반계층이 이제 반발 세력이었다. 그런데 또 홍경래의 난도 반발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811년에서 1812년.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화 과정에서 농민과 중소상인들은 양반계층의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평안도 지역에서는 상업활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양반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며 착취를 강화했습니다. 홍경래는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며 양반 중심의 경제 질서에 저항했으나 반란은 강군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농민과 중소상인들이 양반계층에 대항했는데 양반계층 역시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이잖아요. 뭘까? 동학농민운동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래요. 양반도 반발했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반발했죠. 홍경래의 난도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중소상인이 참여했지만 그 이상해서 물어봤죠. 이거를 쓴이도. 홍경래의 난을 3차 인류혁명 반발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좀 이상한 말이 있죠. 양반 중심의 기존 경제 질서에 대한 반발이었다. 세금과 수탈이 이루어지니까 발생한 거다. 평등한 사회를 주장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경제 체제의 양반 중심의 지배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면 3차 인류혁명과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상업화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과 중소상인들이 기존 질서에 저항한 사건이다. 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으킨 사건이지. 그래요. 그런 게 아니다. 3차 인류혁명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일종의 고대 농경국가에서 일어난 밀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홍경래의 나는 조선 후기 상업화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3차 인류혁명의 맥락에서 기존의 신분 질서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경래 3차 인류혁명 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니? 양반이 대적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죠.
홍경래와 그의 난이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이지 새로운 경제체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다. 홍경래의 주요 지지층은 전통적인 농민과 하층민이다. 쉽게 얘기해서 신분제도 폐지하기 위한 어떤 운동이다. 재산 침탈로 인해 생겼다. 동학농민 운동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요. 3차 인류혁명과 상업화는 홍경래의 난이 배경이었다. 오히려 반발한 거다. 좀 어느 정도 그 진행되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지 홍경래가 3차 인류혁명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학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분제도 폐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재산 침탈로 인한 신분제도 폐지와 재산 침탈로 인해 일어났지만 그것이 3차 인류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발 세력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 개화기 1876년에서 1910년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그래요.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김옥균, 박영료, 서강범 등 개화파 인물들은 일본과 소고의 근대화 모델을 삼아 조선을 산업화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갑신정변을 통해 전통적인 신분제와 농업 중심 경제를 타파하려 했습니다. 모니카가 본 최초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은 김옥균, 박영료, 서강범과 같은 개화파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씨앗인 거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의 씨앗. 반발 세력은 누구냐? 수구파의 저항. 수구파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민씨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들은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유지하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개화파의 개혁 시도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민씨 세력은 청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개화파의 정변을 진압했습니다. 김옥균과 박용윤은 일본어로 망명해야 했고 개화 운동은 좌절되었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너무 세력이 미미했죠. 아주 극소수만 3차 인류혁명을 수행하려 했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반발 세력은 거대하죠. 민비, 왕실이죠. 왕실과 또 당시 이제 기득권자들, 민씨 일가들이 그 반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 층만, 그 신분이 높은 층만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발 세력은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네요.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외세의 경제적 침탈로 인해 고통받던 농민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몽주는 보구강민 척의 양의 창의를 내세우며 조선정부와 외세의 경제적 착취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운동은 잘 알다시피 재산 침탈, 신분제도로 인한 차별로 인해 생긴 거죠. 그렇다 해서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아니다. 오히려 반발 세력이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일본이나 서양과 같은 어떤 제도, 문화에 반발했죠. 동학농민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홍영래 남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다 반발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을 하는 거죠. 아주 극소수 인사만, 지식인 중에 아주 극소수죠. 그 사람들만 이제 3차 인류혁명 세력이었다. 지지를 못 받으니까 실패하는 거죠.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존경받을 만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래요. 달성하려 했으니. 또 일제강점기 강제적 산업화와 민족적 저항.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강제적으로 시장경제와 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타의적으로 3차 인류혁명을 어느 정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일본이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되는 거죠. 일본은 조선을 경제적 식민지로 삼기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토지를 수탈하고 이를 일본 대주주에게 넘겼습니다. 또한 경부선과 같은 철도망을 구축하여 조선을 일본 경제체제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일본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겠지만 토지조사 사업이 정말 농민들이 토지를 수탈했는지 안 했는지 수탈한 게 없다잖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애들도 많죠. 농민들이 토지를 이때 등기가 등장하죠. 등기하게 하고 소유권을 보호했다 이런 주장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근데 수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토지는 정부가 가져갔겠죠. 주인 없는 토지는.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 때 수탈당한 농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수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다고 해. 모르면 모른다고 해. 토지조사 사업의 배경, 소유권을 명확하게 한다. 문서화된 증거를 남긴다. 이거죠. 조선 농민들은 전통적으로 구두계약, 관습적 소유를 통해 했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마을 공유지나 임야, 국유지죠. 그래요. 그래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반발 세력,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노동 착취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 현 시대에도 있는 거죠. 그래요. 의열단과 경제적 저항, 의열단, 기봉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했다. 일본에 의해서 3차 인류혁명이 강제로 진행되니까 반발 세력으로 뽑고 있는 거죠. 해방 이후 1945년에서 1980년대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와 반발. 박정희 정부 한 일은 많이 다 잘 알죠. 뭐 경제개발 5개년을 하고 뭐 수출 중심하고 중화공업하고 그 세계시장을 이용해서 사업체를 키우는 일을 한 거죠. 또 중화공업 전환 이거는 이제 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운동이고 새마을운동, 또 농촌도 현대화하고 SOC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했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차 인류혁명을 제일 잘 수행한 대통령이죠. 사실은. 반발 세력, 김대중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야당 정치인들이다. 그래요.
그 박정희 정부는 이제 탄압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회운동이 시작됐다. 반발 세력이었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군사정부가 등장하죠. 전두환 정부. 경제 안정화와 반발. 전두환 정부는 198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 안정화와 수출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이죠. 전두환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애들이 있더라. 반발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주요 정책 예전이 뭐 기업을 키우는 것 위주로 갔죠. 삼저 호황 활용, 수출 중심 경제 강화. 반발 세력과 주요 사건, 민주화 운동, 노동자 운동. 그래요. 광주 민주화 운동, 반발 세력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군사 쿠데타와 독재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반발 세력이었다. 노동자 운동. 그 사업체를 죄악시하는 견해가 들어왔죠. 이미. 그 사업체를 죄악시하면서 노동운동을 한 거죠.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죄악시하면서 한 거예요. 반발 세력인 거죠. 그래요. 노태우 정부 민주화 경제 개방. 노태우는 이제 민주화를 추진하면서도 경제 개방과 국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 개방, 서울 올림픽. 그래요. 그때 수교도 많이 했죠. 이제 과거 공산권 국가들하고 뭐 중국도 이때 아마 수교했을 거예요. 반발 세력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여전히 반발 세력이죠. 예나 지금이나. 학생 운동이 있었다. 지금은 이제 그래요. 학생들이 3차 인류혁명 세력에 많이 가담을 하죠.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 결론, 한국에서의 3차 인류혁명은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며 시장 경제를 강화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민주화 세력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3차 인류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 3차 인류혁명 세력에 대해서 써보라 했는데 노태우까지만 쓰고 안 썼더라고요. 노태우 대통령까지만 쓰고. 하여간 그렇고 한국의 그 좀 문제점을 좀 봐야 돼요. 그 뒤에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노트북까지만 다뤘길래 다른 대통령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 대통령들을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으로 분류하고 국민 총생산 증가율 기준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평가해 보라 했겠죠. 얘기했겠죠. 3차 인류혁명은 사유재산, 시장보호와 민간기업 육성이다. 한국의 대통령은 모두 앞에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믿을 수 없어. 즉 정책 우선순위가 3차 인류혁명일 때 3차 인류혁명 세력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뒤에 있으면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래도 뭐 기업을 육성하겠다 보통 이런 얘기하죠. 선거 때는 평소엔 안 그렇더라도 정책별로는 엇갈릴 수 있어. 그런데 주요 정책이 사유재산 시장보호와 민간기업 육성에 반발하는 정책이면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다. 마지막으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어. 우선 그렇게 분류하고 1년 평균으로 국민 총생산 증가율에 따라 평가할 수도 있지. 이러한 기준에서 한국 대통령을 평가해봐. 대통령을 평가해보라 했죠. 평가 기준 3차 인류혁명 세력, 사유재산 보호 이렇게 쭉 나오고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 이제 반대겠죠. 혼재대 세력, 주요 정책에서 엇갈린 경우다. 이런 정책도 쓰고 저런 정책도 쓰더라. 성과 기준은 국민 총생산 1년 평균 증가율로 경제적 성과 평가.
그래요. 한국 대통령 평가 이승만 정책 우선순위 사유재산 보호와 시행경제를 지지했으나 그럼 3차 인류 혁명 세력이죠. 독재체제와 부패로 인해 경제발전이 제한돼. 농지개혁을 통해 자연농 중심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으나 이후 민간기업 육성보다는 권력유지에 초점. 농지개혁하고 사유재산 보호하고 시장경제 지지한 거는 3차 인류 혁명 세력이죠. 근데 3차 인류 혁명 세력으로 또 안 보는 이유는 독재체제와 부패, 독재를 장기 집권했단 말이죠. 독재한 건 아닌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권력 유지에 초점 맞췄다 해서 3차 인류 혁명 세력을 안 보는 거죠. 좀 교육을 시키긴 시켰는데 이 질문만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모니카가 3차 인류 혁명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대화하다가 좀 바뀌었는데 같은 게 아닌데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혼재된 세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장기 집권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박정희 정치 우선순위 3차 인류 혁명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죠. 다 잘 아는 거고. 근데 박정희는 또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3차 인류 혁명 세력으로 보고 있잖아요. 약간 좀 안 맞죠. 전두환 대통령 3차 인류 혁명 세력 그렇게 보고 있죠. 계승을 한 거죠. 국민 총선에서 연평균 박정희 9.5%, 전두환 대통령 8.7%. 뭐 거의 비슷하죠. 규모가 자꾸 커진다 해서 증가율이 작아진다. 그거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노태우 정책 우선순위 3차 인류 혁명 세력 성과 7.2%. 그래서 규모가 커진다 해서 좀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서서히 감소하잖아요. 팍 감소하지 않잖아요. 1%씩 감소하지. 3차 인류 혁명 세력.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도 3차 인류 혁명 세력 맞아요. 장기 집권했으니까 3차 인류 혁명 세력이 아니다. 이거는 좀 기준이 안 맞죠. 박정희 대통령도 장기 집권했는데. 그래요. 여기까지는 3차 인류 혁명 세력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맞서서 3차 인류 혁명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전쟁에서 싸우고 노태우까지 3차 인류 혁명 세력이죠. 김영삼 대통령도 3차 인류 혁명 세력을 분류하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3차 인류 혁명 세력으로 분류되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가요? 사실은 반발했죠. 3차 인류 혁명에 그 이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3차 인류 혁명 세력으로 분류되죠. 김영삼 대통령은 특히 이제 3차 인류 혁명 세력인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깜빵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뒤로 이제 군사정부가 한 일 다 부정했죠. 대체로. 그리고 국정기조도 경제 중심에서 좀 약간 무관한 정책. 어떻게 보면 한국을 현실 한국을 포퓰리즘에 빠지게 한 두 인물 중에 하나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한 명은 반일 정책을 썼죠. 총독부 파괴하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중국이 청나라의 타민족에 지배당했다 해서 한족이 자금성 파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역사적 산물인데 역사적 의의가 있으면 남겨두는 게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반일 정책이 고착화되죠. 그전에 안 그랬죠. 일본 돈도 많이 받고 보상금도 받고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돈도 많이 잘 빌려주고. 그 일본하고 멀어지니까 IMF가 터지잖아요. 일본이 도움을 받았으면 외환위기도 안 터졌을 건데. 그저 군사정부는 사이가 좋았죠. 하여간 3차 인류혁명세로 분류되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시대 때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시점이었죠.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잘 나가고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 수 없는 인물들이죠.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무너지고 있는데 공산주의 해보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 기준은 유지됐다고 보면 돼요.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IMF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죠. 어느 정도 수습이 되니까 또 뭐 어떤 정책을 썼나요? 북한 포주기 정책을 썼잖아요. 돈도 그래요. 뭐 4천억에 가까운 4, 5천억에 가까운 돈을 몰래 또 송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죠.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을 사라지게 한 인물이죠. 그 다음부터는 뭐 간첩행위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죄가 안 되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간첩행위는 중죄인데. 김영삼, 김대중에서 이제 포퓰리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동안 어땠나요? 민주당이 반발 세력이었죠. 3차 인류혁명에 이승만이 대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적하고, 박정희 대적하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갑방에 넣어버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군사정부에서 하던 일이 모든 게 부정이 됐죠. 계승해야 될 것이 3차 인류혁명을 계승해야 되는데 계승하지 못했어요. 3차 인류혁명을 계승하면서 민주화가 됐어야 되는데 거의 다 부정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책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시발이 됐다고 보면 돼요. 김대중.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혼재된 세력이에요. 혼재된 세력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분류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상대적으로 뭐 어떠냐 이건데 이거를 쓰면은 단순히 어떤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것보다는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죠. 국가의 분위기를 바꾼 인물이 김영삼, 김대중이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다. 포퓰리즘 세력이다. 3차 인류 반발 세력을 보는 거죠. 그러면 혼재된 세력은 좌파 세력이겠죠. 이명박 대통령 3.16 혁명 세력을 안 보는 거죠. 이거를 쓰니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혼재된 세력이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파냐 좌파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까지만 뚜렷하고. 그래요. 그래서 순위를 매겨봐라. 순위를 매겨봐라. 이러니까 박정희 1등, 3차 인류혁명 세력, 전두환 대통령이 2등, 노태우 대통령 3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되나요?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9.5%에서 2.4%잖아요. 이제 0%대로 떨어지게 됐잖아요. 흥청망청 사는 동안 3차 인류혁명을 외면한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뭐 계속 그냥 감소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체가 붕괴되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차) 인류혁명에 성공한 나라만 민주정치도 실현할 수 있으니 3차 인류혁명이 민주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한 나라는 대부분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으니 말일세. 쭉 이렇게 예시도 하고, 그 민주정치가 도입되기 전에 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실패 사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민주정치를 도입했지만 실패했다. 아프리카 국가들 마찬가지다. 결론. 3차 인류혁명은 민주정치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3차 인류혁명은 민주정치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인류혁명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는 농경사회죠. 2차 인류혁명이 중요하지 유교가 더 중요할 수 없잖아요. 그 시대마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은 민주정치의 전제 조건이자 필수 기반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이 없으면 민주정치는 작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혼란과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묻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3차 인류혁명을 수행하는데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쓰니까 민주정치를 모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한 것도 알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알아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계속 나라는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잖아요. 올해는 또 성장률이 1%대 0%대까지 가다 보면 이제 사업체는 붕괴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계속 저지를 했죠. 3차 인류 반발 세력들이 그래요. 반시장 법을 통과시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저지하고 반발 세력이 그 원전 산업을 폐지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살리고 또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모니카도 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혼재된, 박근혜 대통령도 혼재된 세력이고 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3차 인류혁명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국정 기조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반발 세력이 워낙 이제 커져서 그래요. 탄핵으로 끝났지만 그런데 용기를 놓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어떤 정치인이 이제 3차 인류혁명을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다 그냥 포퓰리즘이나 하지. 윤석열 대통령도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냥 반발 세력을 저지하는 것으로만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보다 많은 것을 이제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3차 인류혁명을 수행하는데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지. 그래서 남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탄핵되는 위기에 몰렸지. 이 경우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니? 결론만 보자.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냉철한 판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 평화적 의사표현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 절차에 맞냐? 3차 인류혁명이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인지 평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면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 양비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쓰니까 얘기했죠. 너는 민주주의와 3차 인류혁명을 등가로 보고 있어.
3차 인류혁명이 완수되면 민주정치가 따라오니 등가할 수 없어.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만일 패배하면 조선시대로 돌아가거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3차 인류혁명 없는 민주정치는 실패한다. 베네수엘라 조선시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론 3차 인류혁명은 민주정치의 전제 조건이며 민주정치와 3차 인류혁명은 등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차 인류혁명은 민주정치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역사적 퇴행이에요. 실패하면 정거대적 경제구조나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퇴행한다. 오히려 조선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그래요. 국민들의 행동 방침, 3차 인류혁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가져라. 그래요. 평화를 사랑하죠. 모니카는 그냥 하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결론 3차 인류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3차 인류혁명은 민주정치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3차 인류혁명을 발생한 국가는 허접한 민주정치를 도입해도 국가가 유지되는데 허접한 민주정치를 도입하면 3차 인류혁명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나라는 하나도 없잖아요. 3차 인류혁명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당연히 그렇겠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안 거죠. 모니카도 추가적 고려사항, 만약 3차 인류혁명이 실패한다면 국가는 경제적 사태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역사적 퇴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합하며 3차 인류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서 논문 한번 멋지게 써봐. 사례가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요. 간단하게 썼죠. 뭐 자세하게 쓴 건 아니고 간단한 게 좋은 거죠. 파악하기. 자세한 내용은 쓰면 아주 길게 쓸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